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상반기를 결선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군사정찰 이상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았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핵심 간부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따져볼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어려움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경제 각 분야에서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 건설과 국익 수호, 경제 건설, 문명 건설을 비롯한 각 방면에서 고무적이고 전진적이며 자부할 수 있는 성과들을 쟁취했습니다. 석탄과 기계, 임업, 금속과 화학공업에서 성과를 냈다고 했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한 건 없었고 관계시설 건설과 산림집 등 기존 사업만 나열했습니다. 경제 분야 핵심 간부는 교체됐다죠. 네, 당중앙위원회 경제부장이 교체됐는데요. 작년 6월 당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이 1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해임 및 임명했습니다. 오수용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수용은 1944년생, 올해 79살인데요. 전자공업상, 내각 부총리 등을 역임한 경제 분야 실무형 관료입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여러 폐단이 엄정하게 분석됐다고도 했는데 식량 문제와 경제난 등의 난관 돌파를 위해 원로를 재기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코로나 전까지 또 2017년에 포괄적인 제재가 부과되기 이전까지는 북한 경제가 상당 부분 성장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금 오수영을 불러들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선 상당히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면서요. 네, 정찰위성 발사 실패는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실무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으며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에도 위성 발사 실패를 공개한 건데 이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발사하라는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상당한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실무진들이 이 준비를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결국 나태해서 실패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발사는 반드시 성공시켜라.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요. 김 위원장이 연설을 안 한 건지 했는데도 보도가 안 된 건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전원회의가 당대회 기간과 겹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연설 내용이 공개됐던 게 일반적이었던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 미림 비행장에선 대규모 열병식 준비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며 기념하고 또 올해가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이른바 정주년인 만큼 성대히 치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선 심각하면서도 복잡다단한 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과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군사적 압박에는 핵으로 대응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과 대결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민하게 외교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극한 대립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만나고 또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이야기하는 정세 속에서 적극적인 외교전을 선언한 북한의 움직임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복잡하게 꼬인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되는 조선반도 안전 환경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적 잠재력의 부단한 갱신과 자위력 강화를 향해 더 빠르게 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데 대해 심각하게 분석 평가했다면서 그 이유는 한미 양국의 무모한 관기, 군사적 모험 책동, 전쟁 도발 책동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한미 확장 확절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만 행동하는 모습이 자칫 지나치게 고립화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갖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해결책은 크게 두 방향. 군사 기술적으로는 핵무기를 양적 질적으로 늘려나가고 외교적으로는 반미 국가들과의 연대와 대외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도적인 세계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외 활동을 철저히 국권 수호, 국익 사수의 원칙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신냉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중 교역이 북한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생명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인력 수출은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자원이고 한미일의 압박을 막아줄 군사 외교적 방패도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과 거리를 두는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 등 다자 무대에서 적극적인 외교전을 통해 고립을 탈피하고 입지를 넓혀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국가들, 북한의 주요 협력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주의 진영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실패한 북한이 권위주의 진영의 연대를 통해서 고립을 탈피하려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북중러의 냉전 격화의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일 我也希望国务卿先生这次访华呀，能够为稳定中美关系多发挥积极作用。 5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자리에서 미중 양측은 양국 관계를 안정화할 것과 고위급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not really a substitute for this leader-to-leader engagement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So my expectation is we'll see that in the months to come.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편만 들기보다는 북한을 중립적으로 관리해달라는 미국의 주문에 중국은 답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던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대중국 압박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구걸 행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대립 구도를 잘 활용해서 기회 공간으로 삼고자 했던 의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벗어나는 구도인 거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6개월 전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신냉전 다극화라는 표현 대신 이번 전원회의에서 현 상황을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유동적 정세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북한과 일본의 관계 변화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를 고리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북한 외무성은 이미 일본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북일 관계 개선,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외교 영향이 커지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납치자 문제 해결하면 기시다 총리의 장기 집권 포석이 마련되거든요. 특히 북일 수교 같은 경우는 이 수교 배상금이 최대 100억에서 30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항상 남아있는 호재입니다. 언뜻 한미일 북중러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일본도 북한도 변화무쌍한 정세 속에서 실리를 챙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듯했던 78세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 고문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미 양국의 강경하고 험한 말을 퍼붓다가도 정상회담에 전면에 나서는 등 강경과 온건을 오가는 인물인 만큼 대남 대미 대응은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강원 양면을 오가며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남북관계 전체를 이해하고 국제관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지거든요. 김영철의 복귀는 남북관계의 강대강 전략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남북 대화 국면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 속에서도 제한적이나마 협력을 모색하고 북한과 일본도 대화를 언급하는 상황. 심각하고도 복잡하게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를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 관리할 우리 정부의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북한에서는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과 기술을 공개하는 전람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 이런 발명 전람회가 열리는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라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북한은 지난 19일부터 국가 발명 전람회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한 가상 전시회, 즉 온라인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각 단위에서 발명권이나 특허 제안을 받은 제안 1,200여 건이 출품됐다고 합니다. 성중앙기관들과 각 도의 단위들에서 1,200건의 제안들이 출품됐는데 인민경제의 12개 주요거지 목표 수행에 절실한 이 과학기술 제안들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을 옮겨 다니며 발명품을 보는 형식인데요. 특히 출품자와 관람자들이 서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전람회가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발표회나 또 반영글 마당을 통해서 지적 소유권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지식이나 상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도록. 북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인가요? 이번 전람회를 주관하는 곳이 지적소유권 총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이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건 2019년이었습니다. 북한도 1974년부터 세계 지식재산기구에 가입하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국제특허나 상표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을 모방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남의 상표를 승인 없이 이용하는 것은 지적 소유권 침해 행위로 됩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발명과 국산화, 재자원화라고 하는데요.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는 속에 자력갱생을 외치며 난관을 극복하자는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듯합니다. 네. 최근에는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죠. 네, 최근 북한 방송엔 여성들 머리핀이나 화장품 등 대표적인 경공업 제품의 디자인을 주민들 요구에 맞게 세련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날 경제 발전은 산업 미술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걸맞는 디자인을 통해 사회주의 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내수 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계와 자동화, 제품의 질 향상, 디자인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내수 시장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가장 뒤처진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디자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북한 방송을 보면 해외 유명 제품을 본뜬 듯한 상품이 자주 보이는데요.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단시간에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의학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는 하죠. 요즘 북한 방송에서도 드라마 주인공 같은 의료진들이 자주 소개되는데요. 우리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남북한 의료를 경험하신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지은 원장님. 남한에서는 한의사로 일하고 계시지만 북한에서는 소아과 의사셨던 걸로 들었어요.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의사가 되나요? 의사가 되는 건 뭐 남북한이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의과대학을 일단 나와야 의사가 되는 네. 거고요. 의과대학도 뭐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가는 것도 남한과 북한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평양의학대학에서도 이제 평양판 스카이캐슬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돈을 들여서라도 의과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그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의사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배급을 받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에는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네. 요즘 북한 매체에서 반복해서 소개하는 한 의료진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볼까요? 인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길에 깨끗한 양심과 진정을 바쳐가는 우리 시대 참된 보건 일꾼들의 대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황해남도의 한 군병원. 북한 TV가 참된 보건 일꾼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산부인과 안경실 간호장입니다. 환자들이 간호사로 40여 년을 일하면서 자신의 피 5,000ml를 수혈하고 피부도 바쳤다고 합니다. 제가 안경실 강자와 함께 일해온 지도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위급한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자기 피를 바치고 살을 바치고
동료 의사들의 칭찬 릴레이에 이어 환자들의 입을 빌려서 감동 사연을 소개합니다. 수십 일 동안이나 내 머리맡에 앉아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뜻밖의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었댔습니다. 이때 안경실 간호장 동지는 자기의 피부를 서슴없이 저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간호장 안경실의 사연은 노동신문 등 매체를 장식하기도 했고 이후 현시대 정성운동의 정형이라며 특집 프로그램도 제작됐습니다.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시는 위대한 오부의 그 뜻을 한생 변함없이 받들고 싶을 뿐입니다. 네, 강조되는 부분이 의료진이 자신의 피와 살을 환자에게 내어준다, 이런 거네요. 네, 북한 보건의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인은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피든 살이든 환자한테 필요하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심성, 인성, 인품 그런 걸 가져야 된다. 그게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덕목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또 보건의료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탈북민들 인터뷰했었을 때도 발에 동상에 걸렸을 때 이제 고난행군 시기였기 때문에 병원의 의료시설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의사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생일상도 차려주고 그랬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의료진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직접 수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피부 이식을 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수혈이나 피부 이식 같은 거는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원장님도 북한에 계실 때 그러면은 해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과 소아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 피부를 떼어주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외과나 이런 선생님들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흔하다기보다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와 대단하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한국에 계시는 의료인들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럴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강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나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와 어떻게 그런 생각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네. 자, 북한에서 환자에게 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북한 의료 영웅들의 공통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전 6.2 황해북도 인민병원으로는 한 명의 구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네, 인민에게 사랑받는 의사라면서 북한 TV가 소개한 정형외과 의사. 장시간 수술로 출혈성 쇼크에 빠진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수혈했습니다. 그 시각 성윤희 덕무는 주저없이 자기의 피를 환자에게 바쳤습니다. 환자의 몸으로는 한 방울 한 방울 윤희 덕무의 피가 흘러갔습니다. 북한 TV가 소개한 또 다른 의료 영웅, 의대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신 48%의 3도 화상을 입고 정말 죽음을 다 선고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함흥의학대학 학생들이 피와 살을 아낌없이 떠서 저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화상 입은 병사를 위해서 의료진과 의대생들이 서로 자기의 피부를 떼어가라고 몰려들어서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웅담처럼 전하기도 합니다. 조조마다 자기의 피부를 먼저 떼달라고 정 높이 외치는 감동적인 이 화폭의 주인공들은 병사의 부모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환자에게 피와 살을 나눠준 의료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정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지니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우리 수령님의 뜻대로 이뤘기 때문에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다. 정성을 지니면 못 고칠 병이 없다면서 피와 살을 나누는 정성을 강조하는데 원장님도 북한에 있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성했죠. 북한 보건의료에서는 정성이라는 단어가 모토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병원 간판에도 정성이 붙어 있고요. 복도에도 정성 포스터가 다 붙어 있고.
심지어 의료진들은 다 이렇게 가슴에 배지를 답니다. 정성이라는 그 글씨가 들어간 배지를 달고 있죠. 이렇게 정성을 강조한 굉장히 헌신했던 의료인들이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병원 같은 데서는 다 같이 읽고 또 시간 맞춰서 다 같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그 모습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저런 희생 정신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 교양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병원을 방문했었을 때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도 꽃이 핀다. 정성이 진짜 불사약이다.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이런 표어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는 정성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1980년도 인민보건법에는 이 보건 일꾼들은 정성 운동을 통해서 환자를 제 몸과 같이 살피고 정성스럽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다 해주면 좋죠. 물론 좋죠. 근데 우리 네. 상식으로는 저렇게 막 수혈까지 해주고 이런 거는 그러게요.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그런 게 북한 의료인들한테는 모범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성운동이 치료에는 얼마나 효과적인지 사실 물음표거든요. 환자를 향한 그 정성은 그 치료 측면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건예술을 좀 갖추고 그리고 이제 환자를 잘 돌보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료 지식을 갖추었을 때 이제 다양하게 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의료진들이 다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환자를 살려야 할 그런 의료 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북한은 꽤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분야 대중혁신운동으로 이 정성운동을 강조해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의료진의 정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국민들이 그 모든 건강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고 사회주의적인 의료 정책을 세웠던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고난의 행군을 겪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서 국가가 보건 의료 시스템이 좀 무너지게 되고 하니까 북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국가에서 해주던 것이 국가에서 안 해주면 못 해주면 어찌됐든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의료가 또 사람이 생명을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밀접히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가 당신들이 의료를 건강을 그래도 책임지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정성이라는 이 모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운동은 어떻게 보면 사상운동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강조를 했지만 이 헌신과 정성이 과연 의료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꽤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의료 설비라든지 그런 마취제, 항생제 그런 기초적인 의약품이 사실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오히려 또 의료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피와 살을 나누는 정성까지는 아니어도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진이 부족해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최근 정성운동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죠.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전국 각지에서 관련 행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이 열차를 타고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역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열차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부산. 서울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로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먼저 6.25 전쟁 유엔군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월남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근무했었거든, 한 1년간. 그리고 특히 유엔 묘지는 내가 아침에 조깅 코스 했어요. 무려 53년 만에 오니까 좀 새로워지네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준비한 행사로 200여 명이 참가해 먼저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다 함께 묵념.
한미동맹 70주년, 또 6.25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안보 환경을 직접 좀 체험하는 그런 행사로서 부산에 우리 유엔 기념공원을 한번 다녀오자 하는데 뜻이 모여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열차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기념묘지죠. 이곳 유엔 기념공원엔 현재 한국 전쟁 때 희생됐던 11개국 2,300여 명의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건너와 목숨을 바쳤던 각국 젊은이들의 묘역. 특히 베트남 전쟁, 월남전에 참전했던 상위 용사들은 남다른 상념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파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다. 나는 한쪽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어. 우리 월남전에서 우리가 싸웠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분들은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싸워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유엔 묘역 참배를 마치고 찾아간 인근의 유엔 평화 기념관. 22개국 참전 국가의 흔적을 담고 있고 또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전시 공간이죠. 또 우리 참전 용사분들이 찾아주시는데 후배 장교로서, 후배 군인으로서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정말 명예스럽고 아주 뿌듯합니다. 오랜만에 뭉친 전우들끼리 사진도 찍고 먼저 운명을 달리한 전우나 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으셨다는 것만도 엄청 행운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6.25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전쟁인가를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는 항상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우리 손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대가 함께 온 보훈 가족도 볼 수 있었는데요.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더 자랑스러워졌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 딸에게 같이 공부도 되고 체험도 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해서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알게 돼가지고 좀 놀랍기도 하고 할아버지랑 오니까 조금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들의 마지막 일정은 부산 앞바다. 2년 전 독도함에 이어 우리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으로 임무를 시작한 마라도함의 승선에 경납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70년 전 임시 수도였던 이곳 부산.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상륙함 마라도함 함상에서 장병들과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널찍한 갑판 위에 올라가 아들뻘, 손자뻘인 현역 장병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사진도 찍고 정전 70주년을 기리는 퍼포먼스도 연출해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드넓은 대양을 향하고 있던 조타실. 저희는 14m, 통상적으로 10m가 쓰나미거든요. 근데 14m에서도 생존항해가 가능하고 작전이 가능합니다. 최첨단 항공 관제소 같은 함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해군 출신 참전 용사들에겐 수십 년 전의 옛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리게 했고요. 8년 7월 10일 멸치에 부산 삼부대에서 우리 함정식을 하고 가족은 지구를 가고 우리는 배를 타고 미군 소송함 18,000톤에서 5박 6일간 베트남을 간 거예요. 후배 해군들이 더없이 자랑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시식 장비에 와서 보니까 가면 새롭고요. 이런 좋은 장비에 후배들 든든하죠. 70년 전 산화해간 선배들을 기리고 지금의 국토를 수호 중인 후배들을 격려해본 소중했던 시간.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뜨거웠던 6월의 하루였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가위 돌바. 가위 돌바. 모르겠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무기야. 돌.
돌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돌가위보? 돌가위보. 돌가위보? 돌가위바? 세 가지 손 모양으로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가위바위보. 북한에서는 돌가위보라고 합니다. 아, 돌가위보. 야, 왜 이전 생각을 못했지? 아니, 순서가 잘못됐네. 돌가위보 맞지? 맞았어. 오빠가 맞았어? 몰라 맞춘 거 같은데? 딱 그대로 직역한 거네. 네. 돌가위보.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올해는 평소보다 장마 기간이 더 길고 특히 엘니뇨 때문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침수나 산사태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토요일 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